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란한 말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은 말만 그냥 현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한 10분의 1만 실천을 해도 세상이 훨씬 발전할 것 같아요. 근데 말만 하고 자기 자신도 그 말의 100분의 1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될까? 점점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아니고요. No action, talk only. 행동은 없고 이제 말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의학 분야 같은 데는 이런 금언이 있습니다. Hear one, see one, do one. 그러니까 지금 해부학 강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제가 의대 교수고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라고 합시다. 제가 지금 해부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Hear one. 학생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들은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죠?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봐야 돼요. See one. 내가 학생들을 데리고 강의 후에 실습실로 가갖고 제가 인체를 해부하는 것을, 강의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한번 보여줘요. 그럼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각자 흩어져서 인체가 아니라 뭐 개구리라도 자신이 한번 해부를 해봐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MBA 교육이라고 미국에서 맨 처음에 나왔죠. 미국 클래스룸에 가면은 어떤 교수가 질문을 하면 볼 때처럼 서로 대답을 하고 손을 들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조용하죠. 겸손하니까. 근데 서양 애들은 서로 자기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어떤 학생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당 질문과 관계없는 얘기도 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MBA 교육을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Hear one, see one, do one을 이용을 해서 패러디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조언을 했습니다. Hear one. 니들은 혹시 이런 인재를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Hear one.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를 들었으면은 얘는 하나를 봐야 되는데, 관찰을 해야 되는데, Hear one. Talk one. 하나를 들었으면 하나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Talk one more. 하나를 더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니들은 말만 번지르르 한 그런 인재를 혹시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는요, 지행에 일치된 그런 분이셨고, 그걸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리더의 자질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더는 이제 공정해야 됩니다. 근데 공정하다라는 것은 윤리적이다 또는 정의는 무엇인가처럼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나는 굉장히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남이 보기에는 그것이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공정성이 객관적인 공정성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원칙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원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논쟁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원칙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원칙은 지켜져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런 이유, 저 사람은 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세상에 예외 없는 원칙이 어디 있냐 하고 한번 원칙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원칙이 어떻게 되죠? 누더기 원칙이 돼요. 누더기 원칙은 없는 이만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예외는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칙 중에서도 분배의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정성을 리더가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배의 원칙이 중요하죠. 분배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내가 기여한 만큼 얻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원칙이 깨지는가 이런 걸 쭉 봤더니 이런 이유가 많더라고요. 나는 요만큼 기여했는데 이만큼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분배의 원칙이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의 경우 이 분배의 원칙, 신상 필벌, 분배의 원칙을 확실히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우리가 리더가 되면 외롭다고 그럽니다. 왜 외로운가? 결국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제동님도 계시지만 장군이 되면 30가지가 바뀐다고 그래요. 뭐 벨트부터 군화부터 30가지가 바뀐다고 그러죠. 회사에서도 임원이 되면 방 주고 비서 주고 차 주고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요? 지위가 높아지니까 잘해주는 걸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한 개 빼고는 공짜는 없습니다. 그 하나는 제가 학생들한테는 부모님의 내리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의 내리사랑은 공짜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런치가 없어요. 그렇죠? 지위가 높아지면 잘해주는 것은 그만큼 부담을 지어주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바가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에는 위험이 따르게 되죠. 근데 위험 감수는 리더의 몫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자신이 결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위임을 해서 부하 직원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하들이 그 리더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조직의 으쌰으쌰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이제 부하한테 네가 임마 잘못 조언을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 리더를 따를 부하 직원은 진정으로 따를 부하 직원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민첩성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들 잘 캐치해서 나와 조직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지휘불에 실행력,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아는 것을 제때 적시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1g의 행동이 1톤의 아이디어보다 더 무겁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새 그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 자료에 기반한 사실에 근거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방 회장님도 뭐 AI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뭐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지식을 얻게 된 것인데, 뭐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경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배워둘 만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나 도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과 정보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경험을 보완하게 되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죠. 미국의 가장 고액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누구신 잘 알겠지만은 이분이 이런 좋은 얘기를 했죠. 경험은 수업료가 비싼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바보들은 경험 이외에 다른 학교에서는 배우려 하지 않는다. 경험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 굉장히 중요하죠. 의사결정이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은 세상이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도 복잡해졌으니 본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도구의 힘도 빌려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중에 요약을 해드리겠지만 이것도 하셨어요. 과학과 정보의 힘을 빌려서 또 의사결정을 하셨다. 또 어떻게 그 전쟁 중에도 매일매일 어떻게 일기를 쓰실 수 있겠어요? 범인들이라면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난중일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프다는 기록이에요. 그렇죠? 토사광난도 하시고 뭐 몸 좀 누워있기를 며칠. 그런 중에서도 기록을 남기셨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코덱스 노트를 남겼다고 그러죠. 과학과 예술의 뭐 귀중한 자산. 좀 전에 이야기한 벤저민 프랭클린. 이 사람 과학자예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그걸 안나 프랭크 일기, 이것도 하나의 기록이고요. 그 유성룡의 징비록, 우리나라에서는 금서였었죠. 근데 일본에서 제가 그 강의자를 준비해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걔들은 학습을 하는 힘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유성룡의 징비록은 일본에서 번역이 돼서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읽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고뇌의 기록, 전장의 기록, 이임진왜란 이것도 그래서 이제 세계 기록 유산에 올라가 있는데
기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같아요.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은,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은요, 옛날 일본이 우리보다 제조업에 앞서갈 때, 우리나라 기업에서 많이 일본으로 출장을 갔답니다. 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신기술에 대해 물어봅니다. 와요. 그리고 또 출장을 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한대요. 저번에 내가 대답했던 질문인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기록을 안 해요. 그냥 구전으로, 친한 사람한테는 구전으로 이렇게 하고 기록을 하질 않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의 경우는 이제 기록, 왜 경영을 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잠깐 한번 보시죠.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이순입니다. 이순신 장군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레이쇼 넬슨, 그리고 도고 헤이하치로, 윈스턴 처칠이에요. 윈스턴 처칠은 뭐 장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어떤 정치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끼워놨는데요. 상황은 다 아실 것입니다. 호레이쇼 넬슨은 이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무찔렀죠. 과감한 공격으로. 그렇죠? 그때 뭐 11자 전술이라고 그럽니다. 넬슨 타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횡으로 있는 적의 연합함들을 두 줄로 그냥 뚫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갖고 각계 흩어진 적들을 이제 각계로 격파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호레이쇼 넬슨이 뭐 윤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제가 다시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해할 만 하더라고요. 엠마 해밀턴인가요? 이해할 만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해밀턴 경의 조카랑 사귀던 여자였었는데, 그 조카가 엠마가 좀 하층민이거든요. 자기는 이제 출세를 위해서 버렸어요. 버리는데 그냥 삼촌한테 맡긴 거예요. 그때 넬슨의 상사 나이가 60세였고, 엠마 해밀턴인가 그 여자 26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로서의 뭐 연보다는 그냥 조카가 맡기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데리고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이 같이 살기도 했대요. 그리고 전혀 뭐 넬슨이 그 여자랑 사귀는 것에 대해서 뭐 아무 다치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넬슨은 상사한테는 굉장히 좀 반항도 하고 그랬는데, 부하한테는 굉장히 잘해줘서 신뢰를 많이 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과감한 공격성, 위험을 감수한 과감한 공격성이 있었고요. 도고 헤이하치로,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는 하사관 정도에 불과하다. 이순신 장군이 만일 내 함대를 갖고 있었다면 세계 바다를 제패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을 남겼죠. 스시마 해전에서 하객진을 좀 응용해서 도거턴이라고 그러죠. T자 전술 또는 이제 정자 전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도고 헤이하치로의 전쟁은 뭐 제국의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했고요. 윈스턴 처칠은 뭐 장수는 아니지만은 국민을 결집하기 위한 비전, We shall never surrender 라는 굉장히 유명한 비전이죠. 그리고 외교동맹 구축하고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고요. 이순신 장군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열악한 자원, 지원하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셔서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포커스를 맞춘 것은 무엇인가? 국가존립과 이제 민중보호, 그렇죠? 윤리적 공공성, 신준성, 위기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갖추신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다. 우선 용기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용기가 있으신 분. 대장선의 솔선수범. 명량 같은 데서는 다른 애들은 다 뒤에서 무서워갖고 뒤에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대장선이 홀로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됐죠. 노량에서도 홀로 북을 치시면서 독전을 하시고요. 그런 용기가 있으신 분이었다. 그리고 창조적 전략. 그 당시 육군에서만 사용했던 하객진을 해상에서도 이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보 수집과 그 활용, 그 정보전에 능하셨죠. 목동 김천서라는 뭐 준사,
항해 준사, 뭐 탕망군들로부터 수시로 정보를 획득하셨고 그런 이제 활용을 하셨고요. 그 자연을 이용을 하셨어요. 지형과 물살, 그렇죠? 그리고 기후 같은 것도 이용을 하셔서 이길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신상필벌의 원칙 공정하셨죠. 그렇죠? 친소 관계를 무시하시고 나랑 친한 사람이라도 군율을 어기면 곤장을 치시고 노비라도 공적이 있으면 장계에 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계셨어요. 부하의 신뢰성, 백성과의 공감성.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이건 것 같아요. 충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충효라는 말이 있잖아요. 충의 대상은 임금이었어요. 충의 대상이 임금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충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백성이었어요. 백성.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임금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 부단한 자기 개발. 그리고 준비를 하셨죠. 유비무한, 거한안위, 뭐 이런 자세로요. 그리고 자만을 경계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을 경시하면 이것은 필패하는 이치다. 그 명랑대첩은 하늘의 행운이다. 뭐 이렇게 자만심을 경계를 하셨다. 그리고 이제 과학과 기술을 잘 활용하셨죠. 거북선은 과학기술의 뭐 결정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신기전, 총통도 개량을 했죠. 그렇죠. 총통도 여러 가지가 있죠. 천자총통, 뭐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그리고 개인화기, 승자총통, 그리고 조총을 잘 또 개량을 해갖고 정철총통이라고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편전과 통화, 짧은 화살, 굉장히 파괴력이 크죠. 조총에 대항하기 위해서 짧은 화살과 그 화살을 이제 활시에 걸 수 있는 이제 통화를 개발을 하셨죠. 그리고 망해도술이라고 그러는데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삼각술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수학기법을 이용을 해서 화포, 사정거리를 계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객진의 경우 과연 거리를 어떻게 해서 하객진을 펼쳐야지 화포가 제대로 사정거리 안에 모일 수가 있겠는가, 뭐 그런 걸 계산을 하셨고, 자원이 뭐 있었어요. 정부의 지원도 없었는데 자원은 자급자족을 하셨고요. 성공후사, 사실 명량해전 때 삼도 수분 통제사가 됐지만 그때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명분이 있었잖아요. 우리 너무 뭐 3년상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과거에는 뭐 3년상 거는 다 봐줬거든요. 근데 노모의 그 3년상도 마다하고 내가 아니면 이 나라가 이제 허물어지겠다 하고 개인보다는 이제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아까 기록경을 하셨는데 후대를 위한, 우리가 많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본인이 남기신 이런 일기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기고 죽었고 죽어서도 이겼다. 뭐 이것은 일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무슨 소인데 도쿠토 소인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일본의 괴벨스라고 칭한 사람이에요. 언론이라고 우리 일제시대 때 언론이라고 명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선동가, 일본 제국주의를 잘 포장해서 선동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근세 일본 국민사라는 책에서 조선역의 이순신 편에서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이제 칭송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이 그때 노량에서 죽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은 일개 공신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이분이 죽음으로 해서 이분의 공적이 더 널리 퍼지게 됐다. 죽어서도 이겼다라는 이제 극찬을 한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두 가지 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오늘 저의 졸고를 지금 나눠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3년 전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쉽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일부는 K묵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 교육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도 한 6주 정도 강의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책에 아까 제가 스킵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일기도 고르지 못하는데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주 좋은 경영학 플러스 이승진 것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여쭙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40분인데 한 20분 정도 시간이고요. 사실은 이제 질문하실 때까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제가 졸업할 무렵에 우리 이제 무슨 것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졸업을 했구나. 조금 일찍 오셨으면 제가 의사결정을 쓸 정도 많이 배워가지고 더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의사결정 기술이라는 게 뭐 지금 강의 다 들으셨겠지만 뭐 매 순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이렇게 더 듣고 싶다. 이런 애 궁금하다 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없으시면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질문이 없으면 너무 강의를 잘하셨구나. 아니면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구나. 질문. 예, 그냥 목소리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처음 참가하게 된 이동혁입니다. 저는 원래 기후과학을 전공했고요.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냐면 요즘 사실 과학이 이제 많이 오염된 과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제가 오늘 이 목차만 잠깐 봤는데 어떤 윤리성이나 공정성, 정의의 회복을 위한 책이다라고 이제 그 서브 타이틀이 있는 책을 보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기후과학의 과학성이 많이 지금 훼손되어 있고 실제로 잘못된 과학으로 인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 비용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꼭 이제 기후과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많은 과학 부분에 이전에 지난 근 한 200년간은 무엇이 낫고 무엇이 좋은 디시전 메이킹이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이냐의 시대에 지금 저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어떤 과학이 오염되어서 잘못된 과학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준 잘못된 디시전 메이킹을 한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례들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대응을 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회복해 가야 되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이제 오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 그것도 뭐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위해서 만든 기술이지만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또 폭탄을 직접 투하한 사람이나 나중에 굉장히 윤리적으로 뭐 공황 상태에 빠질 만큼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스킵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왜 해결? 문제라는 것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남의 결정이나 또는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은퇴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나이가 돼가지고 나가라 하니까 은퇴를 한 것이고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문제 이전에, 잘해야 문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대부분은 문제 이전의 상황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problem, decision 이제 opportunity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과학과 기술도 보통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요,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이제 땜질식으로 처방하느라고 이것저것 뭘 만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어떤 의도로 한 것이 그 의도가 아닌 다른 결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긴 호흡으로 과연 내가 오늘 이러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을 뭐 개발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은 그게 많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을 좀 긴 호흡으로 우선 살펴보는 것이 최대한 후회를 적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좋다고 그냥 이런 과학 만들면 어떨까? 이런 기술은 어떨까? 이런 법안은 어떨까?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그 결과를 현 시점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추정해 보는 것이 리더라면은 또는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자라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답변 감사하게 되셨습니다. 네. 제가 네. 저기 오늘 아주 강의 잘 들었고요. 뭐 제가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까 그 윤리성 과학 기술 개발하는 거요. 제가 전문가들 들은 얘기에 의하면 지금 인공지능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시에. 근데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서 지금 뭐 챗 GPT도 있고 제미나이 있잖아요. 구글 나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구글이 1등이 된다고 그래요. 그 분야에서는. 근데 그 구글의 그 인공지능 개발하는 최첨단의 우리 교포가 있는데 그 부인이 나타난 얘기예요. 개발을 했는데 집에 오면 정말 참여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인공지능이.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분명히 몇 년 안에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데 지능이 약한 존재가 자기보다도 지능이 높은 존재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이 되면은 자기가 인공지능이 뭘 것이라는 게 보이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완전히 논리이기 때문에 뭐 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인간과 같이. 그렇다면은 인간이 판단하기에 이 지구를 살리려면 인간을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라는 게 환경 파괴하잖아요. 지금 기후 뭐 위기도 그렇고 전쟁 막 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강자가 약자를 뭐 무시하고 하여튼 그 동물 식물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분명히 이 지구를 살리려고 보면 인간을 없애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푸는데 이런 식물에 난 거지만 지금 인공지능을 처음 개발했다는 카나다의 토론토 대학 교수가 분명히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물리학 교수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이제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경고했잖아요. 10년 안에 분명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빨리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을 통보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우리 교포죠. 교포가 그 대통령을 그 부인이 제 딸하고 같이 친해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이 우리 딸한테 드리는데 나 들어올 때마다 정말 얼굴이 너무 나쁘게 들어오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저 한 가지 이준 장군을 이제 제가 연구한 어떤 그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준 장군은 원래가 문과학 신분 아니에요. 문과학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 같이 지금 우리 경영학 교육도 받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 저 민재영 교수님 강의도 안 들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리가를 잘하고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영원 우리 저 아시는지 모르죠. 우리 코스방이 되는 그 이세돌인데 왜 미국이 세계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 장군들이 뭐 메가더 장군, 아이젠하워, 몽고메리, 미국 장군이 많잖아요. 몽고메리 미국 장군 많습니까? 거기 나와요. 대여섯 명의 그 미국 장군들이 패튼 장군이라든지 그때 이 사람들이 현대와 같은 그 정말 미국의 육군사 가는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장군들이 나왔는가? 저는 그 이순 장군 같은 장군이 지금 그 후에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 아까 윤리가 중요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 사람이 중요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틀린 건지 모르지만 요새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떤 인간이 필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맥켄지가 세계적인 그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같은 이제 인간은 필요 없어요. 전문가들이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의사, 변호사 뭐 다 이제 인공지능한테 못 당하는 건데 그 결국 인간 어떤 인간이 살아남냐 하면은 진짜 인간 같은 인간. 그러니까 진지하고 아주 열심히 잘하고 정직하고 남한테 희생하고 배려하고 이런 인재만이 필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킨지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만이 직장을 구할 수가 있고 남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이순 장군의 그 리더십의 본질이라든지 이순 장군의 저 어떻게 있었다면 그 밑에 깔린 게 무한한 희생 정신. 아까 얘기한 그것 때문에 자기 몸 내키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이 백성들을 통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순 장군이 정말 그 열악한 전쟁에서도 그 일기를 쓰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전략서 같은 걸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또 계속 가끔 만들어 훈련하시고 하여튼 그런 인간적인 면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만드는 그 옛날에 그 메가더 장군이나 이런 분들도 어떤 그런 거보다는 그 인간적으로 그 훌륭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저 그런 생각에서 이순 장군 풀지 않으면 이순 장군에 대한 이해가 참 안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뭐 더 이상 첨언할 게 없이. 네. 아니,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떠요. 네, 뭐, 맞습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 설명하신 거죠? 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러죠. 네네네. 뭐 얘기해야 뭐 여러분 다 같이 과제가 안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원칙이 흔들리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여기에 그 책에서 18가지를 쭉 지적하시는 가운데서 윤리성 문제를 조금 전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충무공 이순신이나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윤리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이게 아마 사회적인 고민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과거의 교훈을 거울 삼아서 과연 우리가 현 시점에서 뭐냐면은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윤리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동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할 그럴 만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않고요. 윤리성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단편적인 제 말씀을 드리면요. 윤리성 회복이라는 것이 뭐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가정교육이 좀 잘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리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인이 돼서도 어떤 사람은 뭐 윤리와는 좀 다른 예일지 모르지만은 휴지를 아무데나 막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갖고 있는 거를 귀찮다고. 근데 어떤 아이는 휴지를 꼭 갖고 다녔다가 휴지통이 보이면은 이게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뭐 교육에 의한 거, 학교 교육보다는 어릴 때 이제 부모로부터 배운 또는 이제 가정교육에 의한 것이죠. 윤리성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제 가정교육을 얘기를 하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bounded ethicality라고 해서 제한된 윤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한된 윤리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윤리적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윤리적이고 싶죠. 그리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다 싶겠죠. 근데 사람들의 행태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자신은 비윤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이 책에서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제한된 윤리성이라고 합니다.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나름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이 들어보시고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중요한 분께서 자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거에 대해서 질문 끝이고요.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헤드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뭐 헤드를 연초에 하지는 않고요. 연말에 이제 기존 회원들은 이제 뭐 저희가 일반 회원들은 회비 10만 원 이 새로 공연에 새로 나오신 분들은 공연에 저희가 이제 5번 세미나하고 한 번 갔다 갔는데 2번 이상 참석하신 분들한테 회원 가입을 권유를 할 겁니다. 절대적으로 본인이 원하시면 그래서 회비는 10만 원 이렇게 하시고 물론 이제 임원 회비는 좀 다릅니다만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달 말쯤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2026년 2월 27일 날 새로운 세미나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아주 좋은 강의, 오늘도 아주 이런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요. 우리 조윤재 교수님도 석학이십니다. 대단히 훌륭한 강의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주위 분들 좀 모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1월 27일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왜